자, 여러분 안녕. 자, 현동쌤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 티셔츠 잘 보이나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게 웃기죠? 저기 담임반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그 진로 그 체험학습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보이나요? 이것도 같이 만들어줬어요. 웃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7반 학생들 위주로 해서 교환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봉건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이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죠? 이거 바이킹 보이죠? 바이킹? 어, 놀이공원에 있는 거고요. 흔히 노르만족을 바이킹이라고 부르고요. 이들이 타고 있는 이 배를 바이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드래곤 길들이기 있죠? 거기서 한번 봤을 겁니다. 네, 그 바로 덩치가 크고 뭐 투구에 뿔 달린 그 사람들을 바이킹 노르만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망할 때쯤에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이민족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자, 여기서 보듯이 황제하고 네, 교황이 싸우게 되는 걸 배울 거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장면에서 이 두 사람 중에 승자는 누구냐?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어떻게 황제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봉건사회 성립,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구세기가 혼란스러웠다라고 표현할 건데, 자, 구세기는 왜 혼란스러웠냐라고 한 걸 보니까요.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었어요. 중앙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국가가 없어진 거죠. 이는 마치 당나라의 안사에 난 이후 중앙 통치 세력이 약화하고 비슷한 거고요. 게다가 외부 이민족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외부 이민족이 바로 노르만족 바이킹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바이킹을 여러분에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사회가 어떤 큰 변화를 겪고 있느냐면 로마가 망하게 되는 전후 단계에서는 게르만족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있었죠. 프랑크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그 전후에는 노르만족으로 대표되는 여러 이민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 없죠.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을 쌓고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일본에서는 네, 귀족들이 사무라이가 됐고요. 무사가 됐고요. 지금 여기는 유럽이니까 사무라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기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기사들 사이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보니까 힘이 센 기사와 힘이 약한 기사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들 사이에 계급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 기사를 우리가 뭐 주군이라고 부를 거고 힘이 약한 기사를 봉신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토지와 충성을 매개로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또한 요 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힘이 센 사람한테 받았던 그 땅 있죠. 그것을 장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장원을 통치한다라고 해서 땅을 받은 사람들, 당시 정치 세력들은 영주가 되는 거고요. 그 영주의 땅, 장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면 네, 교회, 방앗간, 대장간, 뭐 농경지, 영주의 땅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프랑크 왕국이 망한 다음에 유럽 사회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고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연대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 땅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장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네, 정치는 주종관계, 봉건제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 자체가 요겁니다. 뒤에서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또한 경제적으로는 땅에서 결국 농사를 해서 생산물을 뭐 도시나 다른 곳에 가서 팔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장원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땅의 시스템 가지고 뭐 당시 봉건 사회, 그러니까 중세 유럽을 운영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이 왕은 보편적으로 힘이 세고요.
왕 아래 제후들이나 기사들은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오히려 역변적인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런고 하니 자 바로 이겁니다. 서양에는 개인주의와 같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자, 이 당시에 불이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힘이 센 왕이나 상급 기사들로부터 힘이 약한 기사들이 땅을 받았죠. 이 땅을 자원이라고 불렀는데 땅은 줬으면 땡입니다. 네, 보통 얘가 힘이 세기 때문에 힘이 약한 사람의 땅에 간섭을 할 것 같지만 들어올 수 없는 권리예요. 이 땅을 봉신이나 하급 기사들이 어떻게 통치를 하든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땅의 구조가 이런 식의 왕의 땅이 파이였다라고 봅시다. 근데 이것을 자꾸 나누어주면서 영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은 처음에 이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었는데 각각의 영주들이 요만한 땅, 또 요만한 땅, 또 무슨 색으로 할까? 또 요만한 땅을 나눠 갖게 되다 보니까 왕의 힘이 절대적으로 약화되겠죠. 그래서 왕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냐면 자, 영주가 치고 올라오면서 자기의 권력이 약화되고요. 또 뒤에서 배울 건데 교황하고 왕이 싸우고 있으니까 왕은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면서 왕의 설 자리가 약화되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중세 유럽 사회 전반의 모습으로 확인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교과서에 있는 사진 자료 보겠습니다. 자, 왕이 있고요. 또 그 아래 여러 계급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죽음과 봉신의 관계를 표현한 거는 이것을 단편적으로 예시를 들어본 거고요. 이 제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봉건제, 주종관계라고 불렀고요. 이 상급기사 혹은 뭐 각각의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의 관계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 두 명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 그래서 쌍방이 계약을 맺어서 이 연대 관계가 형성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주인과 종속되는 노예의 관계입니다. 상과 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 비교해 볼 건데 동양의 봉건제랑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미리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 이 봉건제 주종관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계층이랄까요? 그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죠. 자, 왜 성직자를 이야기하게 되느냐? 지금 이 자체는 정치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성직자, 종교 교회 세력이 들어온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위에 존재하고 이 사람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성직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불이권에 따라서 모든 부분을 뭐 왕이나 힘이 센 기사의 간섭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일부 간섭을 받게 되면서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되겠죠. 즉 교회나 종교 세력이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종교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성직자가 지금 땅을 받았잖아요. 교회 세력들이 결국 이 사람도 하나의 영주가 되는 겁니다. 땅을 받아서 그 지역의 권한을 갖고 통치를 하게 되면 영주가 되는 거고요. 또 독특한 계층이 농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농노는 쉽게 이야기하면 농민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자, 교과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교과서에서 82쪽이죠? 농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노예의 성격을 한번 보면요. 부자유민이죠? 마음대로 이사할 수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 또한 평생 영주한테 노동과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거죠. 노예야, 노예. 그쵸? 자, 그런데 다른 측면을 보면요. 조그만한 집이 있대요. 이 자체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아내와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자유인 노예의 측면과 자유인 농민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계층을 농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교과서 23쪽인가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부분인데, 자, 동양에도 봉건제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제후의 관계를 우리가 집중해서 봤었던 것인데, 이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혹시 배웠던 거 기억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자, 혈연 관계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봉건제하고 동양의 봉건제 여러분 비교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건 영주의 땅인데요. 자, 땅,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장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경작지입니다. 자, 경작지는 땅을 세 개로 나눠서 운영을 할 겁니다.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봄에 농사하는데, 가을에 농사하는데, 1년 동안 땅을 쉬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요. 오늘날의 농사 기술과 차이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1년 동안 땅을 휴식해야 되는 땅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화학 비료를 뿌리고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한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땅을 위치를 바꿔가면서 농사를 했던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교황권의 성장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유럽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 교황권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동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랑크 왕국 게르만족이 세웠죠. 프랑크족이 세웠죠. 이들이 이제 그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동, 중, 서로 분열됩니다. 그 중에 동쪽 프랑크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국가들은 나중에 변화 발전을 겪게 되면서 독일이 될 건데요. 자, 이 국가 이름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신성자를 제외하면 그냥 로마입니다. 로마. 그쵸? 자, 이 국가 이름을 누가 지어서 하사해 주느냐? 힘이 센 교황이 게르만족 프랑크족의 국가와 국왕한테 줍니다. 자, 또한 이제 교회의 당시 상황을 보면 부패하고 타락이 시작되는데, 요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디서 이야기했느냐? 왕이 있고 그 아래 성직자가 있으면서 둘이 관계를 맺게 되는, 인간관계를 쌓게 되는 그 부분에서 이야기했죠? 자, 이 자체를 어렵게 표현하면 봉건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본래 교회의 모습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직자가 교황이 아닌 정치 세력한테 의지를 하게 되는 과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거고요. 당시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건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직매매. 그 성직자의 자리를 돈 받고 사고 파는 겁니다. 문제가 많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성직자의 결혼입니다. 원래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 시기부터 결혼을 하게 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반 대중들의 질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렵게 이야기해 보면, 자, 위의 정치 세력한테 교회의 세력들이 자, 교회 내부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는 인사권 있죠. 그 권한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스스로 임명하는 게 정석이고 원래의 상황에 맞는 거죠. 근데 그게 봉건제의 확대에 따라서 막 엉망진창 뒤죽박죽 섞이게 되고 혼란기를 맞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더 아랫부분에서 나올 건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방관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자, 그 사람들은 원래 종교 교율을 잘 지키려고 했던 수도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수도원의 개혁운동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클린이 수도원 이름까지 기억을 해두면 더 좋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가볼 겁니다. 네, 카노사의 굴욕. 자, 별표 치세요. 자, 카노사의 굴욕은 뭐냐? 앞에서 우리가 교황하고 황제가 싸운다고 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랑
황제 하인리 4세가 싸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굳이 동프랑크 왕국을 다뤄보았던 이유는 요게 여기에 맥락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선 굉장히 웃긴 거죠. 자기가 동프랑크 왕국을 신성 로마 제국, 너는 이제 황제다, 권력을 주면서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 황제가 교황한테 덤비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불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들은 왜 싸웠느냐? 바로 문제의 핵심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성직자 임명권 가지고 서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요, 교황 입장에서는 교회 일은 교회에서 결정할 거야. 정치 세력 간섭하지 마. 네,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반대 입장인 황제 입장에서도 틀린 소리가 아닌데, 야, 성직자 세력들아, 교회 세력들아, 너네 왕한테 충성을 다하고 있잖아. 그 왕이 나 아니야? 그러니까 성직자 임명권도 이젠 나의 권리야. 네, 맞는 소리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자리는 하나인데 두 사람이 이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결과적인 승리자는 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되면서 교황이 황제를 누르고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지금 뒤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읽어볼 건데 황제가 교황이 머무르고 있는 카노사 성으로 가서 무릎 꿇고 빕니다. 자기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황제 입장에서 굴욕이었다라고 하는 시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 상황을 보면 자, 교황은 태양, 권력의 상징입니다. 황제는 달. 자, 달도 밤에 빛나긴 하지만 약간 태양보다는 약한 그런 모습을 비유해주고 있고요. 인노켄티우스 3세 때 교황권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교과서 84쪽에서 내용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고요. 자, 중요한 내용들 선생님이 밑줄 그어줄 테니까 여러분 같이 밑줄 그어봅시다. 자, 교황 이름 뭐냐? 그레고리우스 7세. 자, 황제 이름 뭐냐? 하인리 4세 신성 로마 제국, 옛날에 동프랑크 왕국이었죠. 얘네 왜 싸웠죠? 이 두 사람은 성직자 임명권 가지고 싸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요, 12세기 초에 협약이 체결되면서 결과적으로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자, 문제는 보니까 협약에 대한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학습지는 있어요. 보름스 협약이라고 할 거고요. 자, 연조도 외우기 좋습니다. 1122입니다. 그래서 1122의 결과 교황의 승리로 이 황제와 교황의 갈등이 끝이 나게 되고요. 맨발로 네, 황제가 카노사 성주한테 빌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 교황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학습지 빈칸 적어보세요. 계약, 불입권, 농로 확인해서 적어보세요. 크리스트교의 확산 세 번째 학습지일 겁니다. 자, 요거는 네, 크리스트교 잘못 이야기했네요. 아까 이제 서유럽 세계인 것 같고 요게 이제 크리스트교 확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상 파괴령 요건 교과서에서 성상 숭배 금지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동로마에서 성상은 조각상은 예수나 신이 아니다. 그거 보고 예배하지 말라 라고 태클을 걸었고요. 성직자 임명권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웠고요. 네, 카노사의 굴욕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고 우리가 보름스 협약까지 교과서의 내용 85쪽 확인하면서 적어봤던 겁니다. 자, 여러분 1번하고 2번 스스로 채워보세요. 자, 일시정지 하고요. 네, 1번은 성상 숭배 금지령, 2번은 성직자 임명권. 좋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오늘 우리가 봉건사회 배웠고요. 봉건사회는 정치하고 경제로 구분해 볼 겁니다. 정치는 봉건절, 그러니까 쌍무적 계약관계로 주종관계, 상과 하의 관계가 생판 모르는 남남이 계약을 맺은 것이다. 컨트랙트 한 거죠.
자, 이것이 계약이 아닌 게 동쪽에서는 네, 혈연관계였죠. 가족끼리 가족이냐 남이냐 동이냐 서냐 여러분이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경제적으로는 땅을 장원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교환권의 성장 대표적인 사건 황제가 무릎 꿇고 빌었죠. 네, 간호사의 구조까지 여러분이 오늘 배워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봉건사회 형성과 네, 교환권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과 다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번 강의가 도움이 잘 되었길 바라고요. 자,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